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민주홍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자기의 면역체계가 신경계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증상이 호전되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것이 특징인 질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원인, 증상,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질환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 방법, 질병의 경과,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수명, 임신과 출산입니다. 여기서 다발성이라는 뜻은 여러 군데를 의미하고 경화증이라는 것은 딱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발성이라는 것은 뇌와 척수, 시신경에 국한되며 이러한 중추신경계에 염증 및 상처가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뇌를 침범하면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감각이 무뎌지거나 힘이 빠지기도 하며 얼굴의 감각 이상이나 마비, 발음장애 혹은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팔다리가 떨리거나 움직임이 둔해져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보행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척수를 침범하면 팔다리의 감각 이상, 힘 빠짐 외에도 목을 구부리거나 젖힐 때 찌릿하는 전기 충격 같은 감각 이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기능 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근육의 뻣뻣함과 강직, 균형 및 조절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시신경을 침범하면 눈동자를 움직일 때 안구통이 발생하며 시야가 뿌옇게 되고 시력 저하가 생깁니다. 이렇게 재발이 반복되거나 심한 손상에 의해서 보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피로, 인지기능 장애, 우울증, 경련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경섬유가 축삭과 축삭을 둘러싼 수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섬유의 수초를 공격하는 것이 특징으로 수초가 손상이 되면 신경섬유가 바깥에 노출이 되고 이로 인해 신경섬유를 통해 신경계의 정보 전달이 느려지게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이 어떤 사람에게 잘 발생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의 면역 반응이 함께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뚜렷한 원인은 없지만 몇 가지 위험 요인은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연령에도 발병할 수 있지만 대개 20에서 40세에 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더 잘 발병합니다. 세 번째,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나 형제자매가 다발성 경화증일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감염으로 다양한 바이러스가 연관되어 있으나 특히 앱슈타인-바 바이러스와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는 백인, 특히 북유럽의 자손들에서 발병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그리고 미국 원주민들은 낮습니다. 여섯째는 온대기후인 캐나다, 북유럽, 뉴질랜드, 남동쪽 호주와 유럽이 발병률이 높은 곳에 속합니다. 일곱 번째는 비타민 D의 수치가 낮고 햇볕에 노출이 적을수록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덟째는 갑상선 질환, 빈혈, 건선, 일형 당뇨, 염증성 장질환 같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험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은 첫 번째 발병을 겪은 후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재발의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으로서 유전적인 경우 가족 내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하면 환자분의 가족이나 친척에서 발병할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발성 경화증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면역학적인 반응 이 모두가 동시에 영향을 주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바로 자녀에게 유전된 가능성은 낮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서양인과 동양인 사이에 질환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왔었는데 이는 과거 동양인에서 호발하는 시신경 척수염과 같은 질환을 다발성 경화증으로 오인하여
동양인의 다발성 경화증이 서양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 연구 결과 서양인과 동양인의 다발성 경화증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첫 번째, 뇌와 척수, 시신경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병변이 검사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질환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뇌와 척수, 시신경의 MRI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혈액검사, 뇌척수액 검사, 유발전이 검사, 광간섭 단층 촬영 등이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과 감별해야 할 여러 가지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에 발생하는 뇌경색은 대개 갑자기 발생하는 신경학적인 이상으로 뇌 MRI 중에서 확산 강조 영상과 병변의 모양 및 위치 등으로 대부분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처럼 뇌, 척수, 시신경에 발생하는 시신경 척수염 및 범주 질환은 여러 가지 감별 포인트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의 특이적인 항체인 아쿠아포린 4 항체 및 MOG라는 항체인데 이는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젊은 환자에서 생기기 때문에 팔저림 같은 국소적인 증상이 발생하면 흔히 목 디스크 등으로 오인하고 진단이 지연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뇌 또는 척수 MRI를 통해서 병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력이 저하되었다면 시신경 MRI 및 유발전이 검사, 광간섭 단층 촬영 등을 통해 눈에 다른 문제가 아닌 시신경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영제를 사용하여 MRI를 촬영함으로써 뇌, 척수, 시신경의 염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뇌척수액에서 뇌혈관 장벽의 붕괴를 시사하는 올리고클론 D 또는 면역글로불린 G의 생성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염 등의 다른 질환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크게 재발 완화형과 진행형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재발 완화형에 속합니다. 진행형 중 1차 진행형은 처음부터 뚜렷한 재발 없이 서서히 증상이 진행하는데 재발 완화형은 발병 이후 증상이 완화, 회복되는 기간을 거치게 되고 다시 새로운 증상이 재발하고 완화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재발 완화형 환자의 50%에서는 15에서 20년 이후 2차 진행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부터 뚜렷한 증상 재발 없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진행하는 퇴행성 경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진행형은 재발 완화형과 달리 효과적인 치료법이 적기 때문에 지금 사용 중인 많은 약제들은 재발 완화형에서 2차 진행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늦추고 질병의 장애가 축적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의 전조 증상은 대개 따로 없으며 보통 재발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새롭게 발생한 증상들을 얘기하는데 이때 열이나 감염과 같은 악화 요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즉 열이 나거나 몸이 더울 경우 감염, 피로, 심한 운동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재발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재발이 아니라 단순한 증상이며 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치료되면 상기 증상들은 대개 24시간 이내에 사라집니다. 또한 항상 같은 부위에 재발하는 것은 아니며 다발성 경화증은 뇌와 척수, 시신경 어느 부위라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시신경으로 재발하는 경우 실명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간혹 다발성 경화증이 아닌 시신경 척수염과 같은 질환에서 심한 재발이 발생한 경우 실명되는 사례도 있지만 다발성 경화증에서 한 번의 시신경염으로 실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대부분 잘 회복이 됩니다. 다만 재발이 반복될수록 회복의 정도가 제한이 되어 장애, 즉 불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으로 장애 등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라는 것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신경학적 이상이 확인되면 등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다발성 경화증 초기에는 재발 후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발이 잦아지고 병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가 자꾸 축적되면서 장애 등급을 신청하게 되기도 합니다. 현재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우리나라 장애는 크게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시각 장애 등이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이며, 지체 장애는 척수의 이상으로 팔다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 경우, 시각 장애는 시력 소실, 시야 결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소대변 이상 관련된 배뇨 배변 장애는 인공방광이나 인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다발성 경화증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장애 기준입니다. 치매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의 반복적인 염증과 상처로 인한 인지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비교적 젊은 연령에 많이 발병하다 보니 수명이 짧을지 위험한 병인지 많이 염려하시는데요.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합병증, 예를 들면 감염, 심장혈관 질환, 사고 등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겠지만 이러한 합병증을 제대로 치료하면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최근 보고에 의하면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수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신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질병 자체가 임신이나 수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다발성 경화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신을 어렵게 하지는 않으나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치료가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 중인 질병 완화제의 종류에 따라 피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약을 끊고 얼마 후 임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약도 FDA 기준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판단된 약은 없으나 인터페론 계열과 코파손 등은 임신 시까지 혹은 임신 중에도 안전하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면역 조절 약제의 경우 임신을 위해 약을 끊었을 때 갑자기 재발하는 경우들이 알려져 있어 중단 후 임신 시기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효과가 오래가는 2차 약제들을 투약 후에 임신을 한 경우 FDA 안전성이 과거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임신과 출산의 안전함이 확인되면서 염증 및 재발이 심한 분들의 경우 오히려 오래 지속되는 약물로 치료 후 임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한 경우에는 재발이 적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혹시라도 임신 시 재발한 경우에 특히 2, 3기에는 태아에게 해롭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출산 시 마취나 출산 방법이 질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출산 후 첫 3개월에 재발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수유가 재발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수유 중에 재발 시에는 스테로이드로 치료할 수 있으나 이는 모유로 넘어갈 수 있고, 또한 수유 중에는 대부분의 질병 완화제가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과 증상, 진단 방법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 방법과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